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왕국 작가님, 신민철 작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비트코인 과연 이 4차 반감기의 저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신민철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 최근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형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 책 많이 팔렸죠? 네. 네. 강왕국 작가님은 지난번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고요. 네. 네. 네, 저는 강원국이라고 하고 저도 할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요즘에 비트코인 공부하는 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보다 제가 책을 2달 늦게 내가지고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2달 차이가 엄청 컸죠. 네, 작가님 1위에 오르셨습니다. 왜냐면은 작가님 1월에 책을 쓰셨고요. 3월 중순이 정점이었거든요. 제 책은 3월 말에 나왔거든요. 마이갓, 내가 2018년 똑같았어. 그랬습니다. 한 2달 차이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책을 이미 한 거의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마찬가지시겠죠. 아니 뭐 기획은 저도 다 했는데 저도 이제 반감기 언저리 내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소세. 아니 그 몇 달의 시차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좀 부지런히 하시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저도 그 전에부터 기획해가지고 한 3, 4월에 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작가님이 좀 더 이제 선수를 치신 거죠. 1월에는 그 아무런 다른 책이 없었거든요. 다른 네. 코인 책이 없었고 3, 4월에는 제 책 말고 다른 코인 책도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뜯어먹기도 하고 공교롭게 또 3월 중순부터 그쵸. 정점도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나고. 말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랬죠. 네. 아니 요즘 주식도 좀 좋아지나 싶어서 주식책을 사보고 싶은데 네, 서점에 가면 볼만한 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쓰세요. 제가 옛날에 쓴 책들이 많죠. 네. 강원욱 작가님 책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기초 다지는 책인가요? 퀀트 그럼요. 투자하는 뭐 책.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 이런 책들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희 그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두 분을 모시고 사실 2번이나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네. 1억 찍고 살짝 밀렸을 때. 네, 그때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름입니다. 네, 반감기가 시작된 지 석 달 정도 지났고요. 지금 반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국 작가님은 101선 이탈했을 때 121선. 121선, 101선이시죠? 여기 101선죠, 121선. 저는 딱히 그걸 기준 하잖아요. 없으시고요. 네. 121선 네. 이탈했을 때 일단 리스크 관리 들어가셨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죠? 글쎄요, 뭐 일단 그때 팔아가지고 네. 그때가 한 64,800인가 그랬는데 그 후에 53,000까지 떨어지고 저는 이제 그 슬픔을 겪지 않았으나 뭐 오늘 또 다시 그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센스이긴 합니다. 네. 신민철 작가님 최근에 조정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금리 쪽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매도자 측면인데, 네. 금리 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월 정도 이제 비트코인 한참 좋았을 때만 하더라도 뭐 빠르면 5월에서 6월이면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7월인데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아마 금리가 인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뭐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원래 예정보다 한 3-4달이 밀린 거죠. 그럼 당연히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특히 이제 금리와 유동성이 민감하니까 그만큼 영향을 받은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매도자 측면인데, 채굴자들이 원래 반감기 지나고 한 3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 매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이제 나오는 그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회사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문제가 그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매도 큰 게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독일 정부 매도가 있었고, 독일 정부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운트 곡스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려고 하는 이 2가지 악재가 있으면서 채굴자 매도에 이제 독일 정부 매도에 마운트 곡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몰린 거죠. 그 매도자 측면,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좀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책에서 과거의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과거 사이클이라고 하면 2011년, 16년,
20년, 24년 이렇게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봤을 때 반감기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 6개월까지는 뭐 별 이제 조정이나 별 흐름 없다가 6개월 이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고 반감기 시작한 지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됐을 때 정점을 찍는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제 매도자가 좀 많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조정의 배경에 이런 원인이 가장 컸다고 공감하실까요? 일단 제가 분석한 바로는 반감기 한 3, 4개월 후부터 비트코인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대충 때가 좀 오긴 왔습니다. 7, 8월인 3, 4개월이니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채굴자들의 포기하는 물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5월부터 해시레이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채굴자들이 많이 포기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요즘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시 리본이라는 지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해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해쉬의 30일 이동 평균과 60일 이동 평균을 봐가지고 30일 이동 평균이 60일을 상향 돌파할 때, 그걸 골든 크로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때가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해쉬레이트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30일, 60일을 돌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돌파하는 거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정부 이건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거든요. 독일 갔다 오셨잖아요. 네, 거의 뭐 독일분이라고 20년 해도 살았는데 네, 대충 20년이나요. 네. 대충 이런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옛날 일적에 그걸 압수한 겁니다. 불법 음악 스트리밍한 그런 애들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몰라. 나 공무원이야. 나도 몰라 하다가 그걸 냅뒀겠죠. 10년 지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이게 몇 조가 됐네 했을 거거든요. 2022년부터 독일이 쪼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원래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갖고 와가지고 값싼 에너지를 가져와서 메이드 인 저머니 기술을 붙여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안 오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고 독일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몇 년 전만 해도 얘네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잖아. 이자 내기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 다 팔아. 뭐가 있지? 비트코인. 우리 비트코인 5조짜리 있어. 5조? 대박 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겠죠. 어이 공무원, 네가 다 팔아. 에? 그래서 내가 뭘 하라고요? 5조를 팔라고? 팔아 임마. 걔가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거 어떻게 파는 거야? 해가지고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OTC 거래로 파는 게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무식하게도 코인베이스 크라켄이 직접 그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팔면서 시장을 완전히 때려들었죠. 그게 언젠가요? 그게 독일 정부 매도가 많이 나왔죠. 매도가 이번 주말에 끝났습니다. 2주에 걸쳐가지고 화끈하게 몇 조를 갖다 팔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완전히 끝났죠. 네, 맞아요. 마지막에 막판에는 거의 하루에 6,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팔아서 끝냈기 때문에 네. 하루에 6,000개에서 10,000개면은 하루 생산량의 거의 뭐 10배 이상에서 20배까지를 그냥 하루에 판 거죠. 총 몇 개였죠? 5만 개 정도 총 판 5만 개. 왜냐면은 이 마운트 폭스에서 나오는 물량이 14만 개인데 네. 우리는 그거 14만 개 중에서 5만 개가 안 팔릴 거로 다 거의 예측을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운트 폭스 한 10년 동안 두려워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물량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심지어 더 짧은 기간 딱 동안 박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을 좀 아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했을지 다 보이거든요, 그게. 그 공무원 아저씨들이. 네. 야, 5조? 내가 5조를 팔라고요? 그냥 팔아, 임마. 하면서, 야, 2주 동안 시간 줄게, 오케이 했을 거거든요, 그게. 그랬습니다. 네. 화끈하네요. 화끈한 애들이죠. 네. 독일 정부는 화끈한 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오전 현금 5조 원 규모를 현금화한 거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마운트콕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이슈가 소화가 안 된 거죠. 파산한 거래소라면서요. 네, 10년 전 2014년이죠. 에 해킹을 당하면서 이제 파산을 했는데 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줘야 되는 비트코인이 14만 2천 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환이 안 되다가 이번 7월부터 한 지금 3천 몇백 개 정도가 소량 먼저 시범적으로 상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3만 9천 개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그 상환 물량이 이제 상환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4만 9천개 다요? 현재까지 제가 영상 촬영하기 직전까지 본 거는 9만 개 정도. 거의 다 왔네요. 네. 9만 개가 이동하고 있고 이동. 네. 네. 예, 매도를 대기하고 있다. 아니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거를 매도를 다 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해킹을 당한 네. 사람들한테 그 14만 개를 보상 나눠줘야 물량이. 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4만 개 중에서는 일부는 분명히 시장에 나와서 매도가 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4만 개를 10년 동안 이렇게 강제 점버해서 받으신 분들이 너무 그거를 좋겠다. 한꺼번에 그 이제 갈아치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놀라운 거는 그게 팀 드레이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그 중에 3만 개를 받아가요. 14만 개 중에서.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런 거 하시고 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옛날부터 비트코인의 포텐셜을 보시고 이제 3만 개면은 뭐 당시에 뭐 몇백억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마. 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강제 점보를 해가지고 지금 몇 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지금 그 14만 개 중에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기관 물량이에요. 근데 그 기관 물량이 뭐냐면은 이제 채권자들에게 다 그 받을 권리를 매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기관들 물량이고 개인 물량은 훨씬 적은데다가 이게 이제 상환이 몇 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산 가격이 거의 100배가 올랐으니까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생각하고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미 3년 전 정도부터 자기 돈이었어요. 그냥 단지 접근권만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버 머니로 보이는 그렇죠. 네. 수치로 그러니까 받을 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단지 그게 언제 받을지만 정확히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이지 갑자기 뭐 하늘에서 횡재한 뚝 떨어진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관이니까 독일 정부처럼 야 2주 만에 5조 팔아 이런 짓은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거래소에서 안 엄청 팔죠. 네, 그죠, 그죠. 기관, 어디서 팔겠죠. 네. 장외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이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블럭 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안 주는 매도가 나오겠죠. 네. 인터넷에서는 최근 조정을 보고 마운트 곡스 물량을 너무 그냥 가볍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죠. 마운트 곡스 물량 자체는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전부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겁먹고 판 겁니다. 심리적 매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시장을 보니까 그 독일 정부에서 사실 나온 물량이 더 크거든요. 거의 실제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쵸. 네. 그거 치고는 뭐 별로 안 비트코인과 떨어졌어요. 알코인 시장이 대단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 네. 정부 매도 시작한 시점이 6만 달러가 좀 넘었을 아, 텐데. 그랬어요? 네. 좀 5만 7천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게 5만, 그러니까 최대로는 맞다. 5만 3천까지 3천까지 갔는데, 갔죠. 근데 맞아요. 그때 그 마운트 곡스 물량 배포 시장 예고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악재가 동시에 겹쳐진 거지. 독일 정부 물량만으로 그게 간 건 아니고 정작 독일 정부가 한 3만 개 정도를 한 3, 4일 정도에 다 팔았고 한 일주일 사이에 다 팔았거든요. 정말 화끈한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팔 때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5만 3천에서 5만 와. 8천까지. 그 ETF들이 많이 발아졌죠,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불장이란 거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다는 물량이 거죠. 나와도 불장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그 매물을 다 네. 소화하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 들어간 거죠. 네. 저가 매수. 그러니까 그 몇만 개 네. 정도 수요 그 물량은 충분히 받쳐줄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아직 그 추세에 복귀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강원국 작가님이 재매수를 생각하시는 그 추세선 121선까지 복귀를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오늘 기준으로 65,100불이라서 65,000불까지는 왔었어요, 오늘 사실. 근데 이게 마운트콕스 그 움직였다 해가지고 62,000 얼마까지 다시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쵸. 이제 거의 앞까지 왔고,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밤 자고 나가지고 내일 120에서 뚫었으면 이제 다시 재매수 해야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왠지 내일은 알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로 올라갔고 이전에 트럼프 그 대선 후보의 유세 네. 자리에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앞으로 정권이 들어서게 됐을 때 가상화폐 쪽의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두 분 다 지난 주말 내내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요? 네. 일단 이걸 통해서 이제 블랙 스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분이 화면 보느라고 얼굴을 돌려가지고 안 죽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거기서 돌아가셨으면은 지금 가격이 아마 무조건 5만 불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네. 왜냐면은 그 이제 이분이 살아남으시고 코인 가격이 한 8,000불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분이 돌아가셨으면은 8,000불 이상 빠졌을 겁니다. 57,000 거기서.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1cm가 진짜 무슨 그 뭐야 몇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움직였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선물을 너무 크게 하시든지 너무 이제 비트코인에 몰빵하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게 네.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좋다고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다시 이제 오른 겁니다. 지금 여기 왜 7월 27일 날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데도 가잖아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 주신 건데 1,500만 불에 이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I hate Bitcoin. Bitcoin이 shit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가지고. 좋은 말 해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when I become president, Bitcoin is the new dollar. 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 너무 강력. Bitcoin made in USA 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너무 강성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달러랑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배웠잖아요. 달러랑 비트코인이 역의관계, 명백한 역의관계. 그쵸. 그럼요. 네, 네. 놓여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그 기축통화 달러를 이제 앞으로도 또 이끌고 나가게 될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친화적으로 어떤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뭐 배경이 있을까요? 뭐 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표고, 네. 뭐 표라는 게 이제 직접적인 표도 있겠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자금 지원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가정의 한 5분의 1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표냐면은 그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보다도 표가 더 많습니다. 암호화폐.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20%. 미국 내에서요? 네, 네, 미국 많네요. 내에서요? 네. 그렇기 오. 때문에 굉장한 표밭이고, 물론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표심에 중립 표심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비트코인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에 의해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표를 다 흡수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바이든 쪽은 저쪽은 약간 이 암호화폐 세력의 반대 세력이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항상.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니들의 적이다 이런 네, 네, 거군요. 그런 거를 일부러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표가 오니까. 네. 사실 뭐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념상으로도 봐도 이제 공화당이 네. 아무래도 이제 우파 쪽이니까 이제 시장의 규제를 이제 많이 풀겠다 쪽이고 원래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원래 이제 좀 좌쪽이니까 시장을 규제하자, 이제 복지를 많이 하자 이런 쪽이잖아요. 원래 실제로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념적인 것도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그 표밭,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사실 본인도 좀 어느 정도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본인 NFT도 좀 파셨고 지난번에 자산 공개했을 때 본인도 300만 불 정도의 암호화폐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4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대통령 하실 그때만 해도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네 이제 하셨는데 이 쓰레기가 돈이 되는구나. 다시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그 부통령 이제 트럼프 측 이제 부통령이죠, 파트너. 네. 또 그 암호화폐를 지금 1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번에 친암호화폐적 법안에도 이제 찬성표를 던졌던 일종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출신 아니세요? 그 부통령?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몰라요. 네. 이번에 그 총격 사건, 거의 뭐 암살 시도 사건이죠. 네. 트럼프 후보의 암살 시도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실리콘밸리 쪽의 인사들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네.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너무 정치적인 일단 질문을 질문하기는 일단 드렸나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이쪽이 이길 게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저쪽에 달라붙자라는 게 분명히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줄 서는 그렇지 거죠.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진짜 정말 한 끗만 잘못 비껴갔으면 그러니까. 네, 그 가상화폐 시장뿐 아니라 전 전체 세계가 날렸을 것 많이 같아요. 났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20살의 공화당원인 친구가
네, 시도를 했고 그 장면을 저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댓글에 뭐 이거 뭐 자작극 아니냐. 지금도 자작극에 대한 논란도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자작극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전혀. 그렇죠. 네, 네. 뭐 얼굴에 쏘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네네. 네. 네. 아니, 그건 자작극 당연히 아니죠. 거기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네. 네. 그쵸. 진짜 그래도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쵸. 거기서 만약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은 네. 지금 완전 진짜 전체 금융시장 패닉이죠. 사실 뭐 코인 쪽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네. 네, 진짜 난리 났죠. 네, 그리고 사실 그 60%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살 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화당은 저 민주당을 블레임을 할 거고 니들이 죽였다라고 네. 나왔을 거고 네. 그럼 이제 그쪽은 우리 아니다 하면서 지금 사실 레이디 알리오 같은 사람도 그 미국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 5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계기로 뭔가 진짜 내전 비슷하게 날 수도 있죠, 사실. 예. 네. 예를 들면 21년 1월 6일 그때 왜 캐피톨 힐에 가가지고 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암살당했다 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센 사건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진짜 금융시장 완전 패닉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유 없이 팔게 되는 이런 그쵸. 패닉 네, 셀이 일단 파는 게 나올 수 좋은데요. 있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 여튼 진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만일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좀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당선 거의 확실시처럼 그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한 장으로도 그 마침 또 그때 또 그런 훌륭한 기자님이 계셔서 그게 또 찍혔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한 장으로도 이미 좀 미국 다음 대통령이 정해진 게 아니냐, 하늘의 뜻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고 또 미리 이거를 또 예견했던 분도 계시더라라는 저는 영상도 봐서 꿈에 나왔대요. 3개월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저격 순간이 꿈에 나와서 인터넷에 울린 분도 계시고 네. 성지순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네. 꿈을 굉장히 많이 꾸시고 그 중에 어쩌다 한 게 맞은 게 그쵸.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 나오는 꿈은 잘 안 꾸지 않아요? 두 분 꾸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죠? 내가 나온 것도 안 꾼다. 꿈을 안 꾸시나 봐요, 두 분은.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은 이 27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직접 또 연설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연설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나서는 이유도 역시 표심일 것이고 네. 표심이라고 보면 네. 될 것이고 일단은 그 이번에 피격을 당하고 나서도 이 연설을 취소를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여기 내슈빌이 아시겠지만은 테네시 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화당 표밭이에요. 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표밭인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것은 암호화폐 쪽 성향의 투자자들을 확실히 끌고 오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자기들 그렇죠. 어차피 나오게. 표밭인데 뭐 하러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그 입장을 확실하게 좀 표명할 것 같고 다만 뭐 정책적으로 공약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이미 그 바이든 쪽이 뭐 조금 이 암호화폐 쪽으로 상대가 된다면은 좀 나름 강력한 정책을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겠지만 저쪽이 어차피 거의 상대가 지금 안 되잖아요. 암호화폐 쪽으로는 특히. 그런데 굳이 뭐 거기 간 것만으로도 효과가 클 텐데 거기서 좀 부담되는 정책 약속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영향가 있는 얘기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 대신 이제 감정을 자극하겠죠. 그죠, 네, 그런 쪽으로. I will make Bitcoin made in USA. Yeah, yeah. 하죠. 그 정도는 해주고 당연히 이제 그 좋은 말을 많이 하겠죠. 네. 당연히. 네. 이날 일정을 앞두고 미리 뭐 선침해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추세를 딱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시고 현재는 뭐 알트코인도 보유를 안 하고 계시는 상태이신가요? 지금은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알아서 네. 코인이 자연스럽게 121선 위로 올라가고 네. 물론 제가 그럼 그 전에 사면 좋겠지만 그거 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올라가면 저는 들어갑니다. 네. 네. 뭐 신민철 작가님은 거의 뭐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 화폐만 갖고 계시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중점적으로 비율을 따지자면 한 어느 정도? 뭐 절반 이상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른 자산이 있으셨네요. 네, 몰랐어요. 네? 다른 자산이 있으셨네요. 진짜 홀로코인 하신 줄 알아요.
저도 네. 전부 다신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절반 이상 정도를 갖고 네. 계시고. 원래 이제 절반 정도로 시작했는데 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최근에 어쨌든 1억을 찍고 조정을 받은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강의들을 해주고 네. 하시는데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네. 뭐 하락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사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별로 안 힘들어 하세요. 특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같은 그 20몇 % 하락은 거의 뭐, 네, 일상다반사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이클을 지난 사이클 정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뭐 우선 넘길 일인데, 이제 처음 이번 사이클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했죠.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자면은 그 제 지인들 중에서 네. 3월에 파산한 사람들이 나왔고 4월에 파산한 사람들이 나왔고 6월에 파산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공통점 선물을 했다. 그 레버리지를 많이 땡겼다 하니까 가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10배, 100배 올라갈 거라고 95% 이상 확률로 확신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물을 해가지고 중간에 털려서 청산이 되면은 그러니까 0이 되고 0 곱하기 아무리 큰 숫자 해봤자 0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물을 하시든지 선물 꼭 하고 싶으면 2배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2배도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2배도 위험하죠. 50% 떨어지면 청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50% 하락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제가 지금 그때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발언했던 자리에서 선거 자금이 얼마 모였는지 제 기억에는 166억이라고 아마 원 기준인 것 같은데 따가 아니죠. 네. 예,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가상화폐 쪽 그런 무리들에 가서 이제 이런 막 선거 유세를 하면 자금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앞으로 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저는 계속 근데 들거든요. 뭐 대통령 지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친암호화폐 법안이 2개 정도가 발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지금 그 공화당 측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원 쪽에서 통과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권 쪽도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럼 그 정치권도 왜 바뀌냐? 그 의원들도 자기 표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본 분도 계실 거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그 다음에 그 로비 자금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치권 쪽이 이번에 만약에 그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거의 확실하게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미국 전체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저는 특이점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지난 사이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비트코인 금지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된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거 만들면은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이 비트코인 금지할 건데 뭔 비트코인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1월에 잠재워졌죠. ETF 나오고. 네, ETF 나오면서 일단 잠재워졌는데, 음. 근데 ETF는 어쨌든 금융적인 측면이고, 네. 그 금융권에서 받아들여진 거고,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권에 편입이 되는 굉장히 중대한 이벤트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혁명적 부의 기회 이 사이클에서 상승을 뒷받침하는 재료 3가지로 현물 ETF 승인, 반감기, 금리 인하 이렇게 네. 꼽아주셨고요. 제가 그때 질문 금리 인하 이거 4차 반감기 리스크가 금리 인하 회수가 되진 않을지 잘했죠. 아니, 지금 오늘 제가 이 질문 했거든요. 네. 아, 네. 두 분 다 금리는 큰 영향 없어요 하셨는데 네. 오늘 금리 얘기 먼저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특이점으로 그 현물 ETF 승인 이게 금융 관련해서는 네. 또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당시 방송에서 그렇죠. 고속도로가 뚫렸다. 한강대로라고 하셨어요. 네. 한강대로? 기억나요? 네. 네.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로 갈 수 없던 곳이었죠.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내려서 배로 갈아타서 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로가 놓인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러한 특이점이 현물 ETF 승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권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네. 것도 또 하나의 특이점이죠. 거대한 특이점이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최대 호재와 최대 악재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강원국 작가님? 일단 ETF 그거 좀 덧붙이자면요. 그 하루에 ETF 매수량이 2억 불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게 상당히 좋은 단기 시그널이고 반대로 하루에 2억 불 이상 빠진다. 그거 상당히 괜찮은 단기 매도 시그널이니까 그거 외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2억. 네, 그거 단기 트레이딩하기 되게 좋은 그 지표이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악재가 무엇이냐? 뭐 악재는 사실 그 확실한 게 이제 진짜 블랙 스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요번에 트럼프가 죽었다라고. 네.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이제 그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누군가가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대선 전에 한 3, 4개월쯤 남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나스닥이 무너집니다. 그 3, 4개월 안에요. 예, 이제 그리고 특히 보통 10월에 가장 많이 무너져요. 바로 11월 네. 대선 전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네. 이제 7, 8, 9월에 나스닥이 무너진 적도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트럼프가 그냥 그 꼴인 할 것 같은데, 근데 3,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는 예를 들면 뭐 진짜 뜬금없이 뭐 엔비디아 어닝이 2분기에 8월 말에 나오는데 그게 안 좋게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요즘 이제 AI 하고 있는데 보니까 AI가 의외로 별로 안 쓰이네. 아이폰 나왔는데 별로 안 팔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선까지는 뭔가 나스닥이 꼬꾸라진 경우가 안 꼬꾸라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암살 시도를 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뜬금없이 어떤 이상한 딴 나라에서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블랙스원이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네. 호재. 최대 호재. 최대 호재. 사실 나머지는 다 호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랙스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섭고 그런 건데, 사실 나머지는 뭐 거의 다 호재죠. 이제 그 통상적으로 반감기 후 한 그 3개월, 6개월 안에 그 채굴자들 항복이 이제 끝나고 다시 해시 레이트가 올라간 지 얼마 많이 안 남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하나 있고, 그럼 이제 이제 나갈 채굴자들 나가고 이제 강한 채굴자가 남기 때문에 공급이 확 줄어드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코인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무조건 호재이고, 네, 그리고 이제 ETF 흐름도 요즘 사실 또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흐름은 사실 그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부터 코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미친 듯이 오르다가 이제 다시 하락장이 오는 그 시나리오인데, 사실 얼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스원이 없는 이상은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저는 블랙스원의 가능성을 한 20%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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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과거에 보면은 부동산이 또 좋아질 때 비트코인도 좋아졌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결국 금리와 유동성의 문제죠. 네. 그 요즘 부동산이 또 좋아져가지고 네.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유동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그런 측면에서 맥이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유동성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기 직전이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그쪽도 해서 승부수를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예. 이제 파월 아저씨도 이제 민주당이 지면은 이제 실업자가 되시는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제 갑자기 스탠스가 약해졌잖아요. 보니까 인플레이션 2% 안 가도 우리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연관이 있는 거죠. 나 실업자 되기 싫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민주당도 지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승부수 계속 날리면서 돈을 풀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작은 확률이라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돈은 3, 4분기 엄청나게 풀릴 겁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가 반감기랑 똑같거든요. 선거가 있는 해가. 그쵸. 이거는 똑같아요. 맞아요. 12, 16, 20. 맞아요. 네, 맞아요. 3분기부터 맞아요. 상승 추세로 들어가서 4분기 연말이 거의 최고였어요. 항상. 그리고 네. 11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있는 거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진짜 미친 듯이 올라요, 네. 비트코인이. 네. 예. 비트코인은 항상 그때 이 선거 있는 해면서 반감기 있는 해 연말이 최고였고 연말 연초까지 맞아요. 최고였기 네. 때문에 거의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선거 전후, 그때 네. 이제 미친 듯이 많이 네. 올라요. 네. 선거 그 반감기 있는 해 여름까지 별로다가 거의 모든 게 완벽해. 근데 이번에 지금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맞아. 9월부터 또 금리 인하해요.
네. 그 다음에 번스타인 이번에 3, 4분기부터 ETF에 이제 와이어하우스들, 대형 기관들 들어온다 그랬죠. 모건 스탠리도 8월 말까지 모든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살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랬거든요. 네. 물론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살 수 네.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대형 기관들이 이제 3, 4분기부터 이제 또 2차로 들어와요. 자산 배분에 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반감기 6개월 후가 또 정확히 4분기 시작인 10월이에요. 거기다 선거가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마운트 곡스 10월 31일이면 모든 물량 끝나거든요. 마운트 곡스 10월에 끝나요. 네. 24년 10월 우주의 기운이 온다. 모든 게 다 9월, 10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게 Power of the Universe. 완벽하게 다 모아지고 있어요. 아니 그 버블 차트 있잖아요. 유명한 버블 차트에서도 어떤 이제 자산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나서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대시세가 또 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네. 위치인 거고 네. 이 기관의 포모가 정말 무서울 거다. 지난번에 네. 그런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신민철 작가님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호재, 최대 악재 딱 꼽아주신다면 네, 일단은 뭘까요? 나쁜 소식부터 하면 악재는 뭐 블랙스완은 당연한 거고 그거 외라면은 저는 아마 내년 정도부터 해서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 무서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탄생 이후에 제대로 된 경기 침체를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글로벌 궁금하다. 금융위기 어떨지. 이후에 나온 자산이잖아요. 네네. 코로나 그래도 경기 침체로 봐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던저 시나리오였고 약간 그렇죠. 네, 뭔가 정상적인 그 경기에 의한 경기 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과연 금과 같은 반응이 나올까? 아니면 나스닥과 같은 반응이 나올까?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나스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나리오로 간다면 근데 지금 시장은 골디락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파월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는 없다고 못 박았잖아요. 그만해야죠 지금 당연히. 근데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약간 찬물을 껴얹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블랙스완을 제외하고는 최대의 악재고 오더라도 내년 뭐 4월 전에 올까요? 그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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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올해- 정점을 보고 네. 그러니까 맞이하고 정점이 저는 네. 내년 말 정도라 생각을 하는데 아 내년 그렇게 장기로요? 네, 6, 7월 정도에 만약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한다는 게 누구에게나 보인다. 네.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정점이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이제 하반기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내년에 경제가 나빠질 수 있는가? 그 생각은 하게 되죠. 네. 금리까지만 낮추고 그런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버블이 더 형성될 가능성이 클 그렇죠. 것 같고, 네. 근데 그 대신에 그럼 그 다음 침체가 조금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뭐 올해는 당연히 아니고 네. 내년도 이제 아닐 것 같고 그 26년? 다음? 네,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물론 26년이면은 25년부터 주식과 코인 그쵸, 내려가기 이미 시작했죠. 내려가는 6개월 정도 거니까. 빨리 움직이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아니면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보면은 지금 FTX 채권자 물량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곡스와는 다르게 현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금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0억 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120억 달러 정도가 준비됐고 나머지도 지금 현금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0억 달러가 올해 4분기부터 이것도 또 4분기예요. 올해 10월 정도부터 배포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160억 달러가 채권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4분기부터 1분기까지. 그럼 그거는 오히려 호재잖아요. 왜냐면 호재죠. 걔네들이 달러가 들어오니까. 어차피 얘들 코인쟁이들인데 네, 코인만 그럼 그중에서 하는 아싸 사람들. 코인 다시 하자 하는 애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못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다시 코인 시장으로 투입될 거다. 이게 상환되는 과정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떤 이슈인 거? FTX가 망했잖아요. 20년에. 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객들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나눠준 네, 거예요. 네. 아. 처분할 거 다 처분하고 해서 그렇죠. 원래 그 파산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마운트콕스 10년 걸린 거잖아요. 지금 돌아올 때까지.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2년 만에 끝나요. 그죠, 금방 끝난 네, 거예요. 네. 금방 끝났네요. 네. 그래서 160억 달러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만약 코인 시장에 다시 투자된다고 하면은 80억 달러거든요. 이 8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럼 이게 현금으로 투자자들한테 들어간다. 근데 현금으로 투자하다 들어가요. 80억 달러가 대략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하면은 13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13만 개가 마운트 곡스 물량 다 받아먹는 물량이에요. 마운트 곡스 물량이 다 나와도 다 받아먹는
그 정도의 그 돈이에요. 절반만 다시 코인 시장에 투자가 돼도.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제네시스라고 또 파산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소 저도. 네. 여기도 대략 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 아직 미확정인데 일단은 지금 뉴스에 나온 거는 2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것도 현금 상환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비트코인으로 현재 가격으로 치면 대략 15만 개 정도. 예, 얘네도 절반만 다시 그 투자 시장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럼 마운트웍스 14만 개 다 받아먹고도 1만 개 남죠. 다 또 10월이네요. 이게? 네, 그것도 우주의 기운. 그 약속의 10월. Power of the universe. 일단은 그게 있겠고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별일 없는 게 최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별일 안 일어나고. 네 맞아요. 저도 그 말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냥 블랙 스원이 안 오면은 그냥 알아서 간다. 네, 그래서. 왜냐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그냥 매 사이클이 반복돼요. 근데 단지 모양이 매번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근데 반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반복되는 거를 뭔가 막을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번 큰일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한번 크게 꺾였던 건데 그런 것이 없는 게 그냥 최대의 호재다. 사실 이게 그 모든 암호화폐 상승장이 중국 때문에 끝났잖아요. 13, 17, 20을 네. 늘 뭔가 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거래소 저번에 퇴출, 그쵸. 한 번은 그 이제 채굴하지 마 하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보유하지도 마 해가지고 4년에 한 번 중국에서 퍽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5년에 다시 폭할 무게가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뭐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도 끼웃끼웃하면서 어떻게 자기들도 네. 좀 다시 참여할 수 있게 이거 좀 노리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ETF 해주고. 오히려 지금 네. 최근에 나온 루머로는 중국이 다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나 이런 거를 허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못 막으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내년 돼서 그게 터지면은 그럼 오히려 대박 호재인데? 네, 네. 그거는 엄청난 호재고. 근데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일 없는 게 그냥 최고의 호재다. 그쵸, 진짜 무슨 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채굴이 뭐 20%가 중국에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걔네를 잡아가지고 사용 안 하는 이상은 근데 진짜 뭐 큰 학자 그렇게 해봤자 딴 데로 갈 거니. 그렇죠. 어차피 그래서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그래서 지금 크게 중국이 던질 악재는 더 이상 남지 않았네요. 네. 사실 투자를 할 때 자산 배분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하는 게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아직도 ETF 통해서는 하긴 하는데 네. 직접 미국 주식을 이제 같지는 않았어요. 중국 주식을 오히려 좀 매매를 했었고 예전에. 맞아요. 네, 그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근데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꼭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또 설명해 주셨어요. 대체 불가한 자산이다. 전통 자산을 뛰어넘는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저가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뭘까요? 어제 바로 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전통 자산들과 그러니까 기존 자산들이죠. 과 상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배상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언을 하셨네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네. 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고 있는 이유예요. 뭐 저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 이제 MDD 낮추는 차원에서 이제 되게 좋은 거고, 근데 얘가 근데 수익성도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리스크만 낮춰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피딘 아머스, 그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가장 유명한 책을 쓰시고,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지금 현금 시장의 규모가 300조 달러이다. 100조 달러가 현금이고 100조 달러가 예금이고 100조 달러가 부채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1.2조 정도 되니까 이 전체 시장 규모의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슨 엄청나게 훌륭한 핸드폰이 나왔고 기능이 진짜 좋고 별로 가격도 비싸지도 않은데 그럼 근데 얘가 시장 점유율이 0.5%이다. 그럼 얘가 시장 점유율이 0.5%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5%, 10%, 20%, 30%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 바로 비트코인이 그런 것이다. 지금 나머지 화폐보다 얘가 월등히 우수한데 0.5%다. 그러니까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현금 시장만 봐도 그 정도인데 비트코인 이제 금과 같은 그 구매력 가치 그 저장 수단으로서 자산으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레리 핑크도 그 말을 했거든요. 디지털 골드라고. 근데 그 자산 시장까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1,000조 달러입니다. 글로벌. 주식 채권 그런 거. 네, 다 부동산까지. 부동산. 다 합치면 1,000조 달러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한 그 0.5%에서 0.1%네요. 0.1% 그쵸 0.1%가 돼버리는 거죠. 티끌이 진짜.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미국인들은 20%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수치도 굉장히 놀랍고 어서 이런 자산에 대한 경험들이 빨리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 기사 중에서 월 14만 원씩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샀더니 10년 동안 샀더니 이게 거의 10억이 됐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때 강원국 작가님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 괜찮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120억 인스타하면 현금으로 모으고 또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모아 나가시면 된다. 네. 어떠세요? 신민철 작가님. 저는 어떠세요? 그냥 사이클 투자를 가장 일반인들에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세운 게 아닌 이상은 따라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팔자마자 갑자기 그날 또 갑자기 확 올라. 그럼 이제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졌단 말이죠. 빡치군요. 네, 그럼 못 사세요. 아니 그냥 계속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뭔가 조금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네.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고 대신 이제 또 계속 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 이제 조금만 더 기교를 부리면은 이 비트코인은 3년 상승, 1년 하락하는 패턴이 거의 뭐 지금까지는 그냥 100% 반복이 됐거든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네. 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으면서 예, 그냥 계속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3일절 전략이죠. 네. 3년을 하고 1년은 피하고 쉬고. 3년은 1년은 아예 하지 말고. 그렇죠. 1년은 현금화하고. 3년 현금화하고. 네. 3년 동안 사서 거두고 그쵸. 그다음 1년 쉬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해서 3년 동안 또 그렇죠. 투자를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그쵸. 네. 모아 나가고 네. 그리고 또 거두고. 네. 제가 이 두 방법으로 저희 아들과 딸 계좌를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년째 판 다음에 그 1년 쉴 때 네. 이게 좀 노는 거 아깝다고 뭔가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현금 모아둘게요. 네. 월 14만 원씩 현금 모아둘게요. 그렇죠. 그게 또 사고. 그게 그 네. 1이 26년이잖아요. 그 네. 26년 이제 그때는 그냥 예금만 넣는 거죠. CMA 뭐 이런 거 그쵸. 하면서 이제 연 3, 4% 이건 받으면서 비트코인 기다리는 투자할 거죠. 돈이야 이 이러면서. 1년 쉬는 동안 내가 또 뭐 엔비디아를 한 번 아니죠. 먹겠다 아니죠. 하다가 한 바퀴 안 저도 해. 막, 저도 막, 네. 안 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비트코인 투자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러면 비트코인 저가 매수 타이밍 잡는법에 대해서 너무 뻔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강원국 작가님 저가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저가 매수는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저가 매수를 하면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들어가라는 걸 저는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럼 이른바 121선 뭐 그런 거. 네. 네. 1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반대가 아니고 하향 돌파가 할 때가 아니라 상향 돌파할 때. 추세 매매로.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뭐 발목에서 발 등에서 이제 사가지고 머리에 파는 거 그건 안 돼요. 어차피. 예. 그거 하지 마시고 또 네. 선물 세배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어떤 현자가 그런 속담을 만들었잖아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으라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무릎이 121선에 각인되어 있나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무릎을 자세히 보면 121선이라고. 네, 그리고 네. 그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라오면서 120에서 뚫고 내려가니까 그게 네. 어깨죠. 네. 아, 그게 절대로 그렇구나. 머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하향 돌파하니까요. 그래도. 네. 신민철 작가님은요? 네, 일단은 지금처럼 상승장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정말로 좋은 신호가 하나 있는데 200일 이평선 밑에서 사는 게 진짜로 좋아요. 아, 밑에 사라고? 네, 200일 네. 이평선 네. 밑에가 정말 저가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각 상승장에서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아. 아, 그게 어제 끝났네요. 근데. 네, 이번에 나왔고 네. 작년에 6개월 동안 횡보했을 때 있었어요. 아, 그 저기. 근데 그때 한 번 나왔어요. 3월부터 9월인가? 네, 그때 막판에 한 번 네. 나왔어요. 아, 네네. 그렇게 딱 두 번 나왔고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그 정도씩밖에 안 났어요. 200일 이평선 밑에가. 그래서 이 상승장 시작된 이후에 3년 상승 1년 하락이죠. 1년 하락 보내고 그럼 다음 이미 만약에 이번에 다시는 200일 이평선 밑으로 안 떨어진다. 그럼 2026년까지 보내시고 2027년 이후가 되겠죠. 이때는 200일 이평선 밑에 있으면 그냥 사라. 27년부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도 저는 사실 $10,000 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게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른다 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고점 신호만큼이나 저점 신호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저점 신호들을 보면은 바닥도 굉장히 효율적인 타이밍에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럼 나는 그냥 2027년 1월 1일부터 그냥 정식으로 사요. 그 저점 신호 몇 개만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MVRV라는 이제 지표가 있어요. 이제 저 책에도 나오는데 내 책에는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PBR랑 비슷한 거예요. 그 주식시장 PBR랑 똑같은 지표인데 그렇죠. 왜 그 커스피는 맨날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 커스피 PBR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그렇죠.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 하는데 0.8배. 네, 맞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제 MVRV가 1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거의 이제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고, 근데 이거 PBR라는 게 가치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 산다고 해서 당장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닌데 네. 그때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3.7 이상이면은 팔아 지키는 것이 보통은 좋습니다. 그럼 고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 네. 그 두 번째 그 해슈리번 고지표 한마디로 이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저평가 고평가 나누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냥 2020 이게 3년 상승이잖아요. 그럼 네. 3년 상승의 첫 번째 해 다음이면 2027년이 되겠죠. 2027년 1년간은 그냥 정식으로 사요. 네. 그 다음에 2028년은 20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만 사요. 2029년에 안 사요. 안 사고 이제 팔각을 잡아요. 팔 가격 준비하다가 네. 그때는 오히려 200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날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29년이면. 네. 네. 이걸로 가면은 저는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가지 않을까. 예. 와, 진짜. 어메이징 스타. 진짜 이렇게 쉬운데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세요. 혁명적 부의 기회. 네. 안 할 수가 없군요. 네, 그렇군요. 두 분이 그 강환국 작가님이 2억 네? 비트코인 2억. 2억 간다고요? 네. 예상해 주셨고 네. 신민철 작가님이 이번 사이클에 5억. 그렇죠. 뭐 최대에 가까운 거죠. 예, 네. 최대치 5억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미친 거 아니고요. 두 분의 전망입니다. 아니 2억은 지금 겨우 2배 오르는 건데 그게 뭐 미치거나 볼 수 없잖아요 지금. 2억이면 이제 미국 그러니까. 달러로는 15만 달러도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아, 네. 네, 네, 네. 그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적인. 난 보수적인 사람이야. 저는 그거. 정말로 최대로 가면은 5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버블이 좀 이제 네, 버블이. 이건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은 버블은. 그러면 5억 넘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 경우에는 거의 7억이나 네, 네, 그 네. 이상이겠죠. 네. 그 대신 이제 거기서 네. 아마 80% 빠지게 준다. 그렇죠. 네. 그만큼 더 그 하락이 심할 거고. 그죠. 이거는 정말 버블이 그냥 완전히 꼈을 때. 그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상방이라고 하면 이제 30만 달러 얼핏이니까 4억에서 5억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관심 가는 자산 요즘 있으시다면 좀 콕콕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트코인도 괜찮고요. 그냥 뭐 관심 가신 자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당연히 알트코인은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 한 중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반기에는 알트코인이 지금까지 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런 걸 한번 리서치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전반기에 많이 오른 알트코인이 후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초과 수익을 보이는 게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소라나가 아니에요, 이번에? 지난 하셨네요. 사이클에서 예. 지난 사이클에서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네. 도지고 하나가 솔라나거든요. 예. 근데 도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이렇게면은 도지는 이렇게고 솔라나는 이렇게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두고 도지는 더 빨리 고점을 쳤다 끝났고 오케이. 솔라나는 비트코인의 지난 사이클에서 4월 고점이랑 11월 고점 두 번의 고점이 있었잖아요. 4월 고점에는 별로 안 올랐다가 11월 고점에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솔라나가 오히려 먼저 가졌잖아요. 물론 미코인들도 먼저 갔지만 그럼 걔네들이 아니라 딴 놈들이 이제 그 하반기에 더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단계는 아직 둘 다 어차피 고점과 좀 상관없는 아직도 그 오르고 있는 네네네. 벌크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그 고점이 아니다. 알트코인 대장인가요? 그 둘이? 지금 밈 코인과 솔라나 계열이죠. 그렇죠. 민 가족들과 이제 솔라나 그렇죠. 네. 대장주예요? 그렇죠. 뭐 피페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요즘 새로 나온 핫한 밈코인들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도지랑 시바이누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한물 갔고요. 그건 지난 사이클에서 유행했던 친구들이니까. 요즘은 뭐 페이페가 있고 뭐 WIF 있고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마가 아저씨. 네.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 일단 당장 이제 10월, 11월까지는 정치 관련된 코인들이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마가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사건 이후에도 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정치 관련된 코인들이 좀 있어요. 뭐 USA라든지, 트램프라든지
USA 같은 경우에는 트램프요? 예, 트램프는 트럼프 코인이었고. 네, 이번에 사건 일어나고 나서 많이 5배인가가 10분 만에 올랐거든요. 낭만적이다. 네. 네. 왜냐면 USA 사람들이 이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파이트 하고 나서 USA 나왔잖아요. 다섯 배쭉 하네요. 예. 와. 근데 USA를 안 외쳤으면 안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USA가 나오냐. 그 자리에서 네. 파이트가 나오고 그랬더니 청중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USA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순간이 사실 트럼프가 미국이 된 순간이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얘기 그래서 USA 코인이 10분 만에 5배가 올랐다. 반대로 이제 뭐 바이든, 비든, 보든 이런 애들은 되게 안 좋겠네요. 그죠. 네, 그죠. 네, 그 패밀리들. 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짓는구나. 네, 그렇죠. 왜냐면 네. 이미 있는 것까지 이름을 완전히 똑같이 짓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그런 상관없는데 그냥 이름만 비슷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기본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죠. 아,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코인을 5분 만에 찍어낼 수 있어요. 진짜 쉬워요, 그거. 그래서 진짜 PayPal 트럼프 이런 코인도 있어요. 보면 지금. 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 걔네들이 뭐 트럼프와 무슨 관계가 있냐 당연히 없죠. 그냥 이제 사람들의 재미, 뭐 이제 포퓰리즘 이런 거 그건 이상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냥 그 네. 코인들이. 네. 일단 거의 99%의 알트코인들은 근본적으로 뭔가가 없어요. 대부분이 마케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관련 코인들도 그 정치인들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당연히 없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밈이에요, 밈. 그것도. 밈. 네, 네, 진짜 밈. 밈이라고 하면 딱 네. 그 현상을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민코인이라고 실제로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이런 시장입니다. 네, 이런 시장인데, 음. 네, 그래서 그걸 폄하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긴 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트코인은 결국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그런 가치 없는 거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투자할 필요가 없고 대신 나는 그냥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거다. 단지 거기에 약간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을 곁들이고 싶다.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 네. 라고 할 때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인들도 사실 뭐 상관성이 완벽히 1은 아니거든요. 완벽히 이렇게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산 배분 효과가 요만큼이라도 있긴 하죠. 사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번에 하락장에 예를 들면 통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냈거든요. 올랐죠. 예를 들면은 어, 이게 텔레그램에서 만드는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트코인과 그 같이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이제 보면 네. 될 것 같고 이게 상승장 막바지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오늘 이제 끝나기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얼마예요? 그 지난 주말에도 1,200불이었는데 오늘 얼마인가요? 그 여기서 1,500, 20만 5천 개, 올랐어요? 20만 5천 개 갖고 있죠? 맞나요? 비트코인이요? 저는 네. 20만 개 정도 알고 있어요. 20만 네. 5천 개 정도. 이번에 분명히 또 많이 샀을 것 같은데요. 바이더 딥 하면서. 이번에 근데 돈이 없나 발표를 보네. 안 했기 때문에 네? 발표를 따로 하진 않아요. 아, 네. 네. 발표를 하고 사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 IT 기업인데 비트코인을 그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다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죠, 왜 그죠. 검색이 안 되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로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찾아봐 주세요. 얼마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최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1,600. 많이 올랐네. 1611달러. 최근에 봐 1,200, 1,400이었는데. 간밤에 15% 상승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비트코인 레버리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네, 마이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래티지가 좀 그 장이 그냥 일반적일 때는 비트코인 한 1.2배 정도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얘네가 불장이 오면은 거의 2배 레버리지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비트코인을 이런저런 이유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그리고 법인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사실 거의 어쩔 수 없이 저걸 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기관이요? 기관. 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기업. 예를 한국 같은 들어서 경우는 법인 계좌를 대한민국 만들 수 기업 없거든요. 네. 법인은 지금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구매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로 대체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들 많이 네. 있어요. 네. 네, 오, 많이 진짜요?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아는 기업도 선물 ETF도 못 네. 사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이거 뭐 네.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름? 안 돼요. 뭐 얘기하면 안 돼? 기업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요? 기업 얘기는 안 하는 게 없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 관심 네. 가는 자산 또 심민철 작가님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알트코인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뭐 트프 이런 거 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덜 올랐나요 비트코인보다? 네, 덜 올랐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면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뭐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면은 무조건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물 같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 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저도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저도 이제 BT를 둘 다 담고 있었는데 네. 이놈이 진짜 짜증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화려한 컴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못 올랐던 만큼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지? 네, 평균 회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통 그래도 비트코인이 한 1,500배 정도, 5배 정도 올라야지 예의잖아요. 근데 그쵸. 이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얘가. 네. 원래는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덜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의가 없어요, 얘가. 심지어 이번에. 변동성은 더 심해요. 근데 그랬던 만큼 오히려 ETF 출시되고 나면 평균 회기가 일어나면서 화려한 컴백. 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나름 알트코인 대장인데 예, 이 비트코인 다음의 코인인데 네. 지금부터 조금 가능성도 좋다고 하면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부터 살 수 있는 이더리움. 네, 지금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도 저가 매수 타이밍 얘기할 때 지금이라고 두 분 다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뻔한 답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0선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신민철 작가님 사실 오늘 인생을 바꾼 5가지 키워드. 지난번에 질문 드렸잖아요. 강원우 작가님 거. 질문 드렸잖아요. 5가지 키워드. 인생 키워드. 5가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궁금하세요? 신민철 작가님의 키워드? 당연하죠. 네.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이미 했으니까. 네.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책이었고요. 이런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인생 바꾼 독서? 거? 독서예요? 네, 독서. 네. 얼마나 읽으시나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5권 정도 읽는 진짜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책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세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몇천 권 읽지 않았을까요? 몇천 권? 네. 그래서 저는 독서가 정말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그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느끼나요? 글쎄요, 그걸 따로 세면서 읽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권씩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은 저는 한 2년 정도 읽으면 확실히 삶이 바뀌지 않을까. 네. 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독하시네요. 일주일에 5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네.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언제부터 하셨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위기가 와서 하신 거예요? 금융위기 다음이에요. 지나갔네.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 지나고 이제 바닥입니다 할 때 샀는데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들어가자마자 지하실을 경험했던. 2009년에? 그럼 그때쯤이시면 2월 3월이 네. 그 버튼이었죠. 그때쯤이시면 한 30 정도? 30 즈음에? 20대. 네. 20대? 네. 네. 했던 그게 있고요. 예. 네. 근데 뭐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을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튜브. 네.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고 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을 거고 모든 게 없었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거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멘탈이 전부 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제가 투자를 그래도 나름 10몇 년 했으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몇 년 동안 안 했던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코로나 이후로. 네. 네.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퇴사도 하게 됐고 사업도 하게 됐고 완전히 바뀌었고 네 번째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 예. 저는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왔고 뭐 투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실패를 해봤고 네 채널 만들었다 날린 채널도 있고요. 그다음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은 실패를 좀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오히려 실패야말로 최고의 긍정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어떻게 걸 실패하는데 긍정 에너지가 나올 예를 들어서 수가 제가 있어요?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전 재산을 날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B2를 하다가 네, 아, 날렸는데 전 재산을 한꺼번에요? 네, 그렇죠. 아, 하루 만에 날렸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거가 그때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경험이 있어서 잘한다고 자만심을 가질 때였는데 그래서 원칙을 어겼어요.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때 깨닫고 나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절대 원칙을 어기지 않겠다. 아.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네. 그 실패가 없었으면은 오히려 나중에 그 자만심이 더 커졌으면은 그 정도로 안 끝났겠죠. 네. 나이 더 먹어서 자산 더 늘어난 다음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끔찍하죠. 오히려 그때 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야말로 최고의 교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실패고 마지막은 명상. 명상을 네, 하시는군요. 명상을 하는데 매일 하시나요? 네, 매일 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틈만 나면 저는 뭐 딱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럼 아까도 들어오셨을 때 좀 잠깐 명상 중이셨어요? 저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문을 딱 여는데 아니 오셨다 그래서 스튜디오 문을 딱 여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저 뒤에서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명상하고 있어요. 네. 명상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물리적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네. 근데 정신적인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는 명상을 통해서 좀 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상을 5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 미라클 모닝 해보려고 아침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저 혼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하기 시작했는데 명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명상? 저는 초심자들? 초심자라면은 네.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늘 하는데.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명상이에요? 네, 호흡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전 잠들기 전에 네. 그러거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명상 하시나요? 아니요. 네, 그 명상 앱 근데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네네네. 유튜브에 한번 저는 접근을 해봤어요. 아, 네네. 작가님은 요즘 근황이나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기획이요. 뭐 유튜브 당연히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네. 저희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회사가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사업적으로 좀 하고 있고. 네. 근데 오늘 뭐 트럼프 머리 색깔을 하고 오셨어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를 따라한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럼 모르면. 네. 네,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그 채널의 목적은 되게 클리어하거든요. 이게 보는 사람들이 다 떼 부자가 되면은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만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처음에 작가님 유튜브 시작하실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관점의 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네. 채널, 개소리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이로그 하면서 다니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채널은 당연히 이렇게 유지하고요. 네. 당신 돈 버는 채널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개소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 개소리 채널은 영어를 하면서 이제 그거는 돈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할투.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네. 아, 나 찾아가 봐야 되겠다. 강한국 검색하면 떠요? 네, 근데 남이 보기엔 별로 재미없을 거고 저만 재밌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거 너무 좋다. 저한테도 필요한 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할투의 강은국 작가님, 그리고 멘탈 전무다의 철이형, 신민철 작가님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4차 반감기 사이클 어디로 가고 있나? 저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인가?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정말 알찬 시간을 꾸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다고 인사드려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